네, 오늘은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주는 방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이에요. 취등록세는요?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주는 그 첫 번째 방법은 거래를 통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와 관련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돼요. 3억을 이전시켰지만 취등록세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거래를 통해서 자녀한테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 상승분을 자녀한테 이전하고 싶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거겠죠. 현금을 줄 때 방법도 부탁한다고 하셔서, 그리고 마침 댓글에 너무 좋은 질문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출가한 후 부모와 자녀 간에 법적인 채무 관계는 성립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녀한테 3억 원을 이체했어요. 그냥 계좌이체한 거죠. 뭐 현금을 줘도 되고요. 이게 증여인가요? 물론 그냥 줬다면 이건 증여죠. 그런데 빌려줬다면 증여가 아닌 거죠. 그럼 세무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적으로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인정할까요? 인정해요. 뭐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 댓글에 다른 구독자분이 이렇게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적정 이자가 있는 차용증 필요합니다. 매월 그 차용증에 해당하는 이자가 채권자 계좌에 입금되면 증여로 안 봅니다. 안 본다는 이런 문구는 사실 상당히 단정적이라서 제가 사용하기 좀 꺼리긴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적정 이자와 차용증을 준비하고 매달 계좌이체를 만들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정 이자는 얼마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2억을 2년간 부모님께 빌려드리면 적정 이자는 얼마죠? 상증세법에서는 어떤 적정 이자의 기준치로 4.6%를 쓰고 있죠. 근데 부모 자식 간인데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는 뭐 용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차용증을 만들 때는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시면 좋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어떻게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해당 날짜에 차용증이 됐다는 걸 입증할 수 있냐. 인감증명서에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잖아요. 뭐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을 찍을 수 있겠죠. 정확히 그 날짜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인감증명서는 발급 일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인감증명서를 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과거에 만약에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간인을 해놨다면 그 시점 언젠가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걸 누군가한테 설명하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렇게 적정 이자, 차용증, 매달 계좌 이체를 하면 이게 증여가 아니라 차용인가요? 실제로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면 바로 과세가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과세 당국은 어떤 부분을 예의주시할까요? 이자, 차용증, 계좌이체.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5월 7일이네요. 국세청 보도자료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소액의 자금, 자기 자금 없이 특수관계 등으로부터 차입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를 상당히 거슬린다고 생각하네요, 국세청.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겠죠? 그리고 원리금을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주 중요한 판단 지표로 보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이분의 질문을 읽어보면요. 이런 법적인 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yes. 성년인 자녀가 경제력이 없는 부모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빌려줄 목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증여, 상속이 아닌 자금을 빌려주는 차용 관계는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약간 다른 포인트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한테 자금을 대여했어요. 자녀 입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저는 어떤 목적에 따른 자금 대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빌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 주택을 구입하실지 전세를 얻으실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전세를 먼저 볼까요? 자녀가 부모님의 주거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전세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법의 근거가 뭐냐? 뭐 상증세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이게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부당이익 예산 부인이라고 특수관계인한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금전이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때는 부당이익 예산 부인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직계 좀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좀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서는 이 부당이익 예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주거를 지원하는데 꼭 이자를 받아야 되나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정말 과세당국이 문제를 삼는다면 그 부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의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이때는 과세당국이 보는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자산이 자녀한테 이전되거든요. 근데 거꾸로잖아요. 과연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자와 차용증만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매달 계좌이체까지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5월 7일자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자녀 어떤 자녀인가요?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녀예요. 모친은 경제력이 없죠. 그래서 모친한테 대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소명을 잘못한 결과 이렇게 걸린 거죠. 이거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부모님께 명의 신탁한 거다 라고 보고 이 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잖아요. 과태료만 30%, 3억 원이에요. 과태료만. 세금이 아니에요. 과태료만. 그걸 다시 찾아온다면 증여세도 문제될 거고 취득세도 또 문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자금을 지원하잖아요. 부모님께서 그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세무조사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어떤 자산 기준이 있냐? 통장 잔고 있냐? 주식이냐? 차냐? 집? 재산? 이게 세무조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죠. 이게 세무조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돈 많은 부자분들, 뭐 이건희 회장님만 계속 세무조사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의 소득 대비 씀씀이라든지 본인의 소득 대비 자산이 중요해요, 사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 취득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 그 리스트에 놓겠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차입금과 주택 구입으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의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한 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주택을 구입하는데 차입금 비중이 높은 분들은 뭔가 좀 과세 당국이나
이런 관계 기관에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겠죠? 차입금 비중이 70% 되는 거. 아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거를 받은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세청 입장에서 이런 자료들이 왔는데 특히 거슬리는 게 있죠. 자기 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놨다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도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기 자금이 10%도 안 되는 거래가 상당히 거슬린다는 거겠죠. 자기 자금이 0인 거래도 이렇게 건수까지 적어 놓으셨네요. 아마 국세청 입장에서 몹시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돈이 되게 많은 집이라서 한 달에 생활비로 500에서 1000만 원씩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 이런 것도 세금 내는 건가요? 일단 증여세법에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비과세라는 거죠. 물론 생활비도 생활비 나름이겠지만 이 돈을 또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죠. 500에서 1000만 원씩 계좌이체를 받았어요. 그거 다 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이런 씀씀이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될까요? 최근에 5월 7일 아까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0대가 3년 동안 땡땡억 원, 최소한 10억 이상이겠죠? 이 정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니까 조사 대상이 돼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오게 됐죠. 이분이 아주 질문이 포인트들이 좋아요. 어쨌든 부모 자녀 간 채무 관계에서 서류는 구비할 수 있는데 무이자로 계약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도 성립되는지요. 당연히 무이자는 어떤 특정 금액 기준이 있겠지만 그 범위 내라면 사실 가능해요. 그리고 원금을 실제로 돌려받았대요. 그 기간 이자를 꼭 계산해서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본의 아니게 친구에게 10년 동안 무이자로 1억 원 이상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대요. 이것 또한 사실 돌려받는다면 무이자로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2천만 원 현금으로 주셨는데 좋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실 되도록 어떤 자금을 활용하기 편하니까 신고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맞고요. 그리고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출을 내서 집을 산 거여서 어머니 명의의 대출이 있겠네요. 제가 갚아드리면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뭐 원칙상 갚으시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일단 돼야 되겠죠. 세무조사 대상이 되려면 어떨까요? 이분은 지금 부동산을 안 샀잖아요.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2천만 원 출금한 내역이 문제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최근 10년간 대출 상환 내역이 문제될 수 있어요. 물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